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고 알리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전국 뉴스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나왔었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어제부터 거리에 차들이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도 2,400분 가까이 구독자가 늘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채널 멤버십이라는 별도의 또 공간을 제 채널에 만들었습니다. 채널 멤버십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공개 채널에서 말하기 조금 민감한 이야기들을 별도의 멤버십 공간에서 이야기를 앞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소식들을 담아서 영상으로 올렸더니 반응도 좀 괜찮았고, 또 따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것을 부탁하는 구독자분들도 계셔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이슈들을 한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지금 현재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들과 현지 상황들의 어떤 변화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사회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인터벌 없이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4월 30일부터 일반 차량들의 통행이 한시적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주로는 이제 출퇴근을 위한 차량 이용을 허가를 한 거고, 또한 이제 그 시간에 출퇴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약을 사러 간다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이 시간에 한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바깥에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대에 택시도 영업을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마이택시에서도 영업 재개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택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지정된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하고, 농산물을 수송하는 차량이나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한 자동차 이용을 허가한다는 이야기도 같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지역 간에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번 사태 초기에 격리할 공간들이 없어가지고 격리자들의 불만들도 많았고 약간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타시켄트 주에 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지어진 격리시설 공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며칠 전에 완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객실에 한 4명 정도가 같이 사용하는 거라서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조건이라서 외국인을 그 공간에다가 격리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의료시설과 격리시설을 같이 해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준공이 되었고, 뭐 기사에서는 중국보다 더 좋게 지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큰 격리시설을 지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러시아에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일부분은 들어왔겠지만 현재 뉴스에서 매일 한 500~600명 정도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시설에서 2주 정도 격리 조치를 당할 것 같고, 앞으로도 러시아의 지금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언제 이번 사태가 정리가 될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라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귀국 행렬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 200만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라서 하루에 700명씩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의 이동을 단속하다 보니까 격리 조치에 대한 위반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거의 7만 건이 넘는 그 위반 건이 적발이 됐고, 부과한 벌금만 해도 458억 숨, 미화로 458만 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 중에서 약 140억 숨, 140만 불이 이미 납부가 되었고, 그 납부된 금액의 50%는 국고로 들어가서 정부 예산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50%는 아직 그 내무부가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국민들한테는 좀 가혹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또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동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어서 해석하기가 난감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까지 이번 격리 조치를 연장한다고 지난번에 기사가 났었는데, 어제 우즈벡 항공이 6월 말까지 국제선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월인데 6월 말이면 2달이 넘게 남은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은 굉장히 타격이 있는 부분이라서 우즈베키스탄 항공 외에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차터기를 운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차터기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엊그제 최재욱 교수가 귀국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가랑 정부 관계자들이 한 10여 명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어요. 현재 2주간 호텔 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도 차터기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주간 격리 조치는 피하지 못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는 국내 확진자가 0명으로 나왔더라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교민들 중에 한 4명 정도가 확진자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70 며칠 만에 국내에서는 확진자 제로를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들쑥날쑥해요. 지난주에 거의 한 30명대까지 줄었다가 다시 또 엊그제 60명까지 늘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30명에서 한 60명 사이를. 어쨌거나 이것도 조금씩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즈벡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이번 사태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의 알리셰르 쇼도모노프가 현재 장관이죠. 그 양반이 그제 터키기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끼리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 협의체 안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터키,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들어있는데, 각 나라의 보건부 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해서 인접 국가끼리 또는 교류가 많은 나라들끼리 앞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서로 공조를 하는,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경제 관련된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2041년 타시켄트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대통령 디크리가 발표가 됐어요. 작년에 벤노이라고 영국 도시계획 회사가 타시켄트 도시 확장 계획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터키 회사가 작업을 했더라고요. 터키의 켄스텔 예닐리메라는 회사하고 타시켄트의 국영설계사무소인 토시보시 플란리치라는 회사가 같이 작업을 해서 타시켄트 오른쪽으로 약 한 8,400헥타르, 우리나라 강남의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260만 평 되는 규모로 타시켄트를 확장한다. 그리고 2041년까지 타시켄트의 인구를 330만까지 늘리겠다. 지금 현재 250만이니까 약 한 8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이제 주거지구나 행정지구를 그쪽으로 옮기고, 기존의 타시켄트는 약간의 관광지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80만 명을 앞으로 20년 동안 늘리려면 1년에 4만 명씩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현재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1년에 한 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외부 유입 인구가 또 한 12,000명 정도 되면 4만 명 정도가 돼요. 아마 이 인구에 대한 주거 문제도 앞으로는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도시계획은 확정은 아니고 현재 공청회를 하고 있고 5월 13일까지 각종 기관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공식 사이트에 도시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요,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도 도시계획 자료를 좀 찾아봐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별도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타시켄트 신공항에 대한 개발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 타시켄트에서 남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타시켄트 센터로부터는 약 한 25km 떨어져 있어요.
기존 공항이 도심에서 5km 떨어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더 멀어지는 거죠. 택시 타고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목표 디데이는 2041년이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한번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2041년까지 짓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지어야겠죠. 기존의 공항은 부분적으로 국제선이 뜰 수 있는 공항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공항의 디자인도 터키 설계사무소가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로 나온 건 아닌데 페이스북에 나온 거를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그 한국 건설사 우주건설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주건설 같은데 우주건설과 한국의 부동산 펀드 회사가 같이 작년부터 유누사바드 비즈니스 시티라고 하는 특별계획구역 안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가 우즈벡 정부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개발 계획에 대한 그 밑그림이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 공개를 해드립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도 잘 진행이 돼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자인은 한국의 굴지의 설계사무소 H사가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제 소식은 그 예전에는 그 우즈벡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나 숫자들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중 환율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좀 그게 더 어려웠는데 이번에 1, 4분기 우즈베키스탄 총생산 그 GDP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1, 4분기의 국민 총생산이 78조 9천억 숨이라고 나왔어요. 미화로 하면 한 78억 9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작년 국민 총생산이 500억 달러니까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은 농업 국가이니까 가을에 농산품 또는 목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확되는 시점에 숫자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1, 4분기에서는 79억 불, 하나로 하면 8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 것 같아요. 이거를 1인당 소득으로 나눈 개수를 보면 인당 소득이 평균 230만 숨, 현재 화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30불 정도 돼요. 1, 4분기에 우즈베키스탄 1인당 국민소득은 230불이다. 만약에 곱하기 4를 하면 한 920불 되겠죠. 1인당 국민소득이. 1, 4분기와 3, 4분기, 4, 4분기는 숫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수마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20% 상승하긴 했는데 환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계산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지난 7년간 우즈베키스탄 GNP 1인당 국민소득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 대통령 서거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중환율제로 폐지하면서 수마의 가치를 시장하고 맞추느라고 거의 1200달러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148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1.8%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기대하기로는 2020년, 21년 쭉 앞으로 올라가서 2024년에는 약 한 2,500불 정도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수치는 거의 한 1년 정도 딜레이 되는 걸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이번 그 통계 자료에 좀 더 재밌는 부분이 지역별로 1인당 소득을 다시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해당 지역 총 생산을 시민의 수로 나눈 숫자인데 타시켄트가 약 580만 숨, 1달러가 만 숨 정도 하니까 그냥 580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바이가 360만 숨으로 두 번째로 높았어요. 부하라가 260만 숨, 타시켄트 주가 또 260만 숨, 전국 평균이 230만 숨인데 이 지역들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었고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남한강 160만 숨, 페르가나 170만 숨, 카시카다리아 170만 숨, 그대로 170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농업이 중심인 지역들은 좀 많이 낮게 나오네요. 분기별 소득 기준이니까 만약에 있는 그대로 이 숫자에 곱하기 4를 하면 1000불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타시켄트를 만약에 GNP로 계산하면 2300불 이상, 제 생각에는 한 3000불까지 나올 것 같고 남한강은 한 640불에서 800불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한강이 전국에서 가장 GNP가 낮은 지역인데 그 한국과 국제 결혼이 제일 많은 지역이 또 남한강이기도 해요. 성장률로만 보면 나바이주가 11.1%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지작이 7.4%. 그 나바이주는 금광이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큰 비료 공장하고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대형 국영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소득도 좀 높고 이번에 성장률도 좀 높게 차지했고요. 그 나바이 지역에 총 급여 수익의 84%가 급여로 나왔다고 하네요. 개인 사업자나 뭐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20%가 채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업종별로도 구분을 한 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숙박업과 요식업,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평균보다 20-30% 낮은 임금을 받았고, 보험, 중개업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평균 소득의 2배, 정보통신 분야는 60% 이상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 가지고 1편은 여기서 자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